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모두가 승리의 환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해 이름 없는 바다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천을 지키는 건 땅이 아니라 바다였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서해 5도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북한은 목선, 기관포정, 기뢰부대를 동원해 야음을 틈타 침투를 반복했습니다. 그때엔 거의 밤만 되면 늘 안개 속에서 총성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한 해군 장교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51년 1월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 기관포정과 한국 해군 경비정이 10분간 교전을 벌였습니다. 좌표 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38분. 이 작은 전투는 훗날 연평해전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간만차 9m, 빠른 조류를 이용해 해안선 사이로 기뢰를 매설했고 우리 해군은 이를 맨눈으로 탐지하며 제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YMS 516 소혜정이 등대를 기준 삼아 야간 음파 탐지를 벌였고 넓은 바다 많은 섬을 몇 척이 안 되는 해군이 다 감시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어민 신고망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이 전투였으며 서해는 그야말로 조용한 전쟁터였습니다. 이렇게 많았던 북한의 목선 침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거의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포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해군 전력의 강화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해군은 고속정,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 등의 함정을 확보하면서 서해 NLL 지역에 대한 초계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북한 목선 침투를 막기 위해 연평도, 백령도 등의 전진기지 및 해군 주둔기지가 설치되었고 해상 레이더 체계도 확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소규모 침투는 발각될 위험이 커졌고 성공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선 기반의 첩보 활동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북한은 초창기에는 민간 어선으로 위장하거나 밤에 소형 목선을 이용해 침투를 시도했지만 우리 어민들의 감시 협조 체계가 형성되면서 그 은폐 효과가 급감했습니다. 또한 해상 감시용 어업 정보망이 구축되면서 북한 선박의 은밀한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도발 양상이 군사적 대치로 전환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은 소형 잠수정이나 반잠수정, 특수전부대 침투 등 고도화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더 이상 목선 기반의 침투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나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처럼 보다 은밀하고 정예화된 방식의 대남 도발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은 NLL의 시료 지배 강화와 국제 감시망 확대였습니다. 1980년대 동안 한국은 NLL 근처에 지속적으로 군사시설과 감시장비를 증설하였고 특히 미국과의 공조 아래 신호정보, 영상정찰 능력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은밀한 활동이 탐지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1999년 6월 북한 경비정이 어선을 이끌고 NLL을 넘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으로 밀어내기를 시도했고 함정을 직접 들이받는 충돌 전술이 발동됐습니다. 6월 15일 오전 북한의 청진급 경비정이 기관포로 선제 공격을 해왔고 이에 한국 해군의 즉각 대응 사격으로 북한 경비정 2척이 침몰하고 3척의 북경비정은 퇴각하면서 제1연평해전은 대한민국 해군의 완승을 했으며 휴전 후 최초의 정규군 간 교전이었습니다.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해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은 평소에도 꾸준히 훈련하며 실제 전투에 대비하였고 덕분에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뛰어난 전술로 적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들은 서로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긴밀하게 연락하며 협력하여 완벽한 전술을 보여주었으며 당시 우리 해군의 함정들은
북한의 함정보다 더 좋은 성능의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여 햇볕 정책을 쓰면서 북한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었는데 왜 북한은 NLL 북방한 개선에 대한 무력화를 지속하였을까요? 그것은 북한은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해상 경계선은 명시되지 않았고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를 불법선이라고 주장하며 NLL을 무시하고 서해에서의 주권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내부 결속과 군부 위상 강화를 위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으로 수십만 명이 아사한 극심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민심은 흔들리고 군부 내 불만도 커졌습니다. 김정일은 군부의 충성심과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해상 도발을 택했습니다. 서해상 도발은 김정일식 성군 정치의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햇볕 정책의 유화 무드 속에서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이벤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통해 관광사업, 쌀비료 원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북 유화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은 여전히 상대방을 강하게 시험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상대가 유화적으로 나올수록 자신들의 입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서해 도발은 도발해도 남한은 크게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고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당시 확전자재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햇볕 정책이 약점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2연평해전의 문제는 제1연평해전에서의 승리에 대한 도취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충돌 전술의 성공으로 교정 규칙의 재검토도 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제1연평해전에서 패배 이후 함정을 개조하고 육상용 고사포를 함정에 설치하고 함정에 저격수도 배치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사격을 하는 사격 통제 장비가 미비했던 북한 해군은 남한 군함과 근거리를 접근했는데 포로 사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전의 성공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진출로 전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던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등상군 684호가 NLL을 침범하였고 참수리 편대가 제1연평해전 때와 동일하게 밀어내기식으로 기동을 위해 근거리로 접근을 했고 참수리 358호정 뒤를 따르던 357호정이 북한 함정과 충돌을 피하려고 정지를 하였고 357호정의 좌연이 북한 함정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북한 함정의 일방적인 기습 사격으로 인해 순식간에 피격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장 윤영하 대위는 함포 사격을 명령했지만 북한 저격수가 쏜 탄에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은 우리 해군의 첨단 장비와 화력, 전투력 등을 볼 때 그토록 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될 전투였는데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인한 상부의 눈치를 보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뒤늦게 사격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돈 주고 쌀 주고 의약품 주고 물자도 줬지만 북한은 걸핏하면 남한을 향해 협박을 해왔으며 남한 정권은 북한 달래주었고 북한군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들어와도 우리 해군 함정은 선체로 북한군 함정을 차단할 뿐 북한군이 먼저 사격하기 전에는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패배는 뼈아픈 것입니다. 특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리의 군함이 침몰을 당하고 우리의 전우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북한 대응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의 바다는 1센티라도 적의 침범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진정한 해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전쟁은 총소리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전장은 종종 서해처럼 조용한 곳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평해전은 끝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1950년, 그 끝은 우리가 평화를 지킬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